그럼 혹시 그날 제가 업어드린 분이 어머님이세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까요? 이래서 세상의 인연이라는 것이 쉽게 끊어지기도 하고 길게 이어지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5시, 강민우는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좁은 아파트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에서는 아내 수진과 초등학생 아이들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이다. 민우는 거울 속 피곤한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학 중퇴 후 공장, 편의점, 경비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지난 2년간은 배달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컵라면으로 간단히 해결했다. 식탁에 놓인 아이들 학원비 고지서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준호와 민지의 교육비는 점점 늘어가고 있었어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시간제 마트 캐셔로 일하는 수진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응, 오늘은 주문이 많을 것 같아서 일찍 나가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어제도 너무 늦게 들어왔잖아요. 괜찮아. 이번 달에 좀 더 벌면 민지 영어 학원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배달 오토바이에 올라타기 전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요. 비옷을 챙겨 가방에 넣고 출발했습니다. 강민우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배달앱 회사 거점에서 관리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은 많이 벌어야 해서요. 그래, 오늘 특별 이벤트 있어서 주문 많을 거야. 근데 비 올 것 같으니까 조심해. 오전 내내 쉴 새 없이 배달을 다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주문이 폭주했고 예상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비옷을 입고 계속 배달을 이어갔습니다. 10번째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준호가 학교에서 아프대요. 열이 좀 있나 봐요. 내가 마트 일이 있어서 못 가는데. 알았어. 내가 지금 가볼게. 민우는 망설임 없이 방향을 바꿔 아들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늘 수입은 줄어들겠지만 가족이 우선이었습니다. 학교 보건실에서 만난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아들. 아빠가 데리러 왔어. 민우는 준호를 업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감기 증세였지만 약을 먹이고 집에서 쉬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그날 오후 배달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재우고 민우는 거실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어요. 숫자들을 보며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번 달도 빠듯했습니다. 난 보육원에서 어렵게 자랐지만 내 아이들만큼은 절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 민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란 외로움, 양부모의 죽음 뒤 대학을 중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고단한 삶. 그는 자신의 아이들에게만큼은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진이 퇴근했고 민지도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좁은 집이지만 가족이 모인 저녁 식탁은 따뜻했습니다. 민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 그날 밤 민우는 내일의 배달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나왔지만 그에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려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길이었죠. 오후 3시,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민우는 비옷을 단단히 여미고 다음 배달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주문이 끊이지 않아 잠시도 쉴 틈이 없었어요. 이번 달 학원비는 무사히 낼 수 있겠어. 민우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오토바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로변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우는 즉시 오토바이를 세우고 달려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할머니는 통증에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죠. 아이고, 넘어져서 다리를 다친 것 같아요. 김순자 할머니는 버스를 기다리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할머니의 다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닌 것 같았지만 심하게 삐었거나 타박상을 입은 듯 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민우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보육원에 맡겨졌던 날,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아 외롭고 무서웠던 그 시간들. 비 오는 날이면 특히 더 그리웠던 가족의 온기. 괜찮아요. 내 아들이 JS건설에 있어요. 거기만 데려다주면. 할머니의 말에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이미 다음 배달 주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평점에 영향을 미치고 그날의 수입도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비를 맞으며 고통스러워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마침 저도 JS건설에 배달이 있으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우는 결심했다. 배달앱에 잠시 휴식 모드를 설정하고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비가 오는 중에 오토바이로 할머니를 태우는 것은 위험했기에 걸어가기로 했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젊은이가 이런 늙은이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도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민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할머니를 업고 걸었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배달 가방과 할머니의 무게로 어깨가 아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그들은 JS건설 빌딩 앞에 도착했어요. 민우는 한 손으로는 할머니를 부축하고 다른 손으로는 무거운 도시락 가방을 들고 로비로 들어섰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불쾌한 표정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이봐요. 도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 오는 거예요? 중요한 회의가 벌써 시작됐다고요. 회의 전에 먹으려고 했던 건데 이제 오면 어떡하냐고요. 박상철 과장 42은 팔짱을 끼고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죄송합니다. 도중에 급한 일이. 무슨 급한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늦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고객인지 모르세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평점 1점도 아깝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로에서 다치신 할머니를. 변명은 됐고요. 빨리 도시락이나 가져오세요. 이미 회의는 엉망이 됐어요. 박상철은 민우가 부축하고 있는 할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화를 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배달 일을 하며 종종 겪었던 일이었죠. 그때였다. 할머니가 프론트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아들 좀 불러줄 수 있나요? 정성호 대표요. 프론트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정 대표님의 어머님이신가요? 그렇죠. 내가 넘어져서 이 젊은이가 날 업고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요. 박상철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공손한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정 대표님의 어머님이십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당신은 누구요? 저는 영업부 박상철 과장입니다. 어머님 많이 다치셨습니까? 제가 즉시 정 대표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상철은 황급히 전화기를 꺼내 정성호 대표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180도 달라져 있었죠.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어머님께서 다치셔서 로비에 계십니다. 민우는 이 상황이 어색했지만 할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도시락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박상철은 이제 민우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정말로 대표님 어머님을 도와주신 겁니까? 민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버스 정류장에서 넘어지신 것 같아서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박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례하게 대했던 배달기사가 사실은 회사 대표의 어머니를 도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곧 정성호 대표가 엘리베이터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이고, 버스 기다리다 넘어졌어. 이 사람이 날 업고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 정성호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도와주셔서. 민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상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정성호는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한 후 민우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은인이십니다. 성함이 강민우입니다. 내일 이력서 가지고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회사 총무부에 인력이 필요한데 성실해 보이시네요. 민우는 그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상철은 이 모든 상황을 불편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민우는 서둘러 로비를 나왔어요. 이미 30분 이상 시간을 허비했고 배달 건수를 채우지 못하면 오늘 수입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민우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 배달을 재개했어요. 그날 저녁 예상대로 수입은 평소보다 적었지만 민우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길에서 다친 할머니를 도와드렸어. 그분 아들이 큰 회사 대표님이더라고. 역시 우리 남편답네요. 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민우는 JS건설 총무부 사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배달기사 시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하지만 설렘도 잠시,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죠. 여러분, 새로운 동료를 소개합니다. 강민우 씨입니다. 총무부장의 소개가 끝나자 박상철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와, 배달기사에서 회사원으로. 대표님 어머니 한번 업어드리니 인생이 확 바뀌었네요.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우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네, 운이 좋았습니다.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첫날부터 민우는 박상철의 노골적인 적대감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 민우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죠. 야, 너 대학은 나왔어? 고졸이지? 옆 부서의 직원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고졸입니다. 역시. 요즘 세상에 이런 특채가 다 있네. 그날 이후 민우의 회사 생활은 고된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박상철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우의 실수를 지적하고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했어요. 강민우, 이 서류들 오늘 안으로 정리해. 아, 맞다. 자네는 대학 안 나왔으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네. 그래도 야근은 당연히 해야지. 동료들은 처음엔 중립적이었지만 영업부 과장인 박상철의 영향력 아래 점차 민우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민우만 제외하고 회식 약속을 잡거나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민우 씨, 오늘 회의 있는 거 몰랐어요? 아, 채팅방에 올렸는데. 못 봤나 보네요. 민우는 이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장 먼저 출근해 사무실 청소를 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며 남은 일을 처리했어요. 그의 성실함은 일부 동료들의 눈에 들었지만 박상철의 압력 앞에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었네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안해. 아직 적응 중이라 일이 많아. 민우는 회사에서 겪는 어려움을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겨우 얻은 안정적인 직장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민우는 총무부의 서류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부장은 그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박상철이 개입했습니다. 배달기사 출신이 무슨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자기 일이나 제대로 하지. 회의실에서 나오는 길, 한 동료가 민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 씨, 너무 튀지 마. 박 과장님이 당신을 못 견디는 이유가 그거야. 특혜받고 들어온 주제에 너무 나서면 더 미움받아. 그날 밤 민우는 사무실 화장실 칸막이에 누군가 써놓은 글을 발견했습니다. 강민우 대표 어머니 없고 입사한 특혜 사원. 민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민할 뿐이었습니다.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정성호 대표와 마주쳤습니다. 아, 강 사원. 적응은 잘 되고 있어요? 민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대표님.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어머니가 잘 지내는지 가끔 물어보십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시련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며칠 후 오늘 야유회는 취소됐습니다. 폭우 경보가 내려서 안전상 강당에서 친목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부장의 안내에 직원들은 실망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기대했던 야유회가 무산된 것입니다. 민우는 조용히 강당으로 향했어요. 어차피 야외에서도 그를 반겨줄 동료는 많지 않았습니다. 강당에 모인 직원들은 팀을 나누어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자연스레 구석에 배치되었지만 의외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특히 의자 빼앗기 게임에서 민우의 민첩성이 빛을 발했습니다. 와, 민우 씨 진짜 빠르네요. 몇몇 동료들이 감탄했고 민우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박상철은 여전히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배달할 때 단련된 거겠지. 음식 빨리 배달해야 팁 많이 받으니까. 민우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다음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풍선 터트리기 게임이 시작되었고 민우와 한 여직원이 짝이 되었어요. 등과 등을 맞대고 풍선을 터트려야 했지요. 자, 시작. 민우와 여직원은 열심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뒷주머니에서 지갑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갑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게임 중이라 집어들 겨를도 없었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민우가 지갑과 사진을 주우려는 순간 마침 그 옆을 지나던 정성호 대표가 사진을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떨어뜨렸네요. 정성호는 사진을 건네주려다 문득 멈칫했어요. 사진 속에는 두 남자아이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5살이나 6살쯤 되어 보였고 다른 아이는 그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이게... 정성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정성호는 고개를 들어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찍은 건가요? 아, 제가 어렸을 때 5살 때쯤 놀이공원에서 찍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왼쪽이 저이고 오른쪽은 제 동생입니다. 제 어릴 적 모습이랑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네요. 동생이 있으셨군요. 네. 지금은 만나지 못하지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 사진을 찍던 날 동생과 헤어진 것 같아요. 주변의 직원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철도 다가와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성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작은 아이는 분명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성호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민우는 당황한 채로 사진을 받아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상철이 민우에게 다가왔다. 뭐야,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행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 계속되었습니다. 민우는 사진을 지갑에 다시 넣으며 정성호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지요. 2시간 후 행사가 끝나갈 무렵 정성호가 다시 강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강민우 씨, 잠시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민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정성호를 따라갔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정성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우 씨, 혹시 당신의 본명이 정민우는 아닌가요? 민우는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제가 7살 때 양부모님께 입양되어 성이 강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성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강당에서는 여전히 게임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정성호의 사무실에서는 30여 년 전 헤어진 두 형제의 재회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형이신 것 같아요. 정성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비치는 빗줄기가 두 사람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민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표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 사진, 정성호가 민우의 지갑에서 나온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으신가요?
민우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지만 그에게는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었지요. 이 사진은 제가 5살 때 찍은 거예요. 놀이공원에서요. 민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정성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어떤 의미에서? 그날 부모님을 잃어버렸거든요. 민우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놀이공원에서 가족들과 놀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부모님과 헤어졌어요. 경찰이 저를 찾았을 때는 이미 늦은 저녁이었고 부모님은 어디에도 없었죠. 정성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보육원으로 보내졌어요. 한 달 동안 부모님을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6살 때 강씨 성을 가진 부부가 저를 입양했고요. 민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 성이 강이 된 거예요. 정성호는 책상에서 서랍을 열어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더니 몇 장의 사진을 민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 보이세요? 민우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놀이공원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두 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그중 큰 아이는 분명 자신이었습니다. 이게 저인가요? 네,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정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가 바로 접니다. 민우의 눈이 커졌다. 그럼 대표님이 저는 형님의 동생이에요. 정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엄마와 아버지가 놀이공원에서 형을 잃어버렸다고. 부모님은 형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뛰어다녔지만 찾지 못했어요.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매일 형을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정성호 대표님의 동생이라는 걸 확신하세요? 사진이 너무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원래 정씨였다면서요. 정민우. 우리 아버지가 형에게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여 년 동안 그를 괴롭혀온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아직,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래요, 형님이 도와준 그 할머니가 바로 우리 어머니입니다. 민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비오는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할머니가 자신의 친어머니였다니. 어머니는 아직도 매년 형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끄세요. 형을 기다리면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여 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같은 피가 흐른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 어머니를 만나러 가요. 정성호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이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무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두 형제의 마음속에는 작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성호의 차가 김순자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우는 뒷좌석에서 내리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그가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려는 참이었습니다. 긴장되시죠? 정성호가 물었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반기실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요. 현관문 앞에서 정성호는 잠시 멈춰서서 민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비됐어요? 민우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네. 초인종이 울리고 잠시 후 김순자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정성호를 보고 미소 지었지만 곧 그 옆에 선 눈물 흘리는 남자를 발견하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정성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김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민우. 우리 민우 맞니?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순자는 그를 품에 안았어요.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은 세 사람 앞에는 오래된 가족 앨범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민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5살 때 찍은 사진이야. 그리고 이건 내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에 찍은 거야. 민우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민우는 지갑에서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가진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었어요. 김순자는 사진을 받아들고 흐느꼈습니다. 이 사진, 내가 사라진 그날 찍은 거야. 놀이공원에서 이벤트로 찍어준 즉석사진.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었니? 제 주머니에 있었대요. 보육원에서 저를 맡았을 때 이 사진이 제 옷 주머니에 있었다고. 김순자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내가 돌아오길 기도했단다. 정성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민우 형. 이건 DNA 검사 결과예요. 어제 급히 검사를 의뢰했어요. 봉투를 열자 검사 결과지가 나왔다. 99.9% 일치.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요. 정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진짜 형제예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간 그를 괴롭혀온 공허함이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김순자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를 너무 사랑하셨어. 내가 사라진 후에도 몇 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너를 찾으셨지. 그날 밤 민우는 어머니의 집에서 묵기로 했어요. 그는 아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놀라움과 기쁨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보, 내일 어머니와 함께 우리 집에 와요. 아이들에게도 할머니를 소개해주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한 정성호는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모든 임원들 앞에서 민우가 자신의 친형이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강민우 씨는 정민우로 성을 되찾을 예정이며 우리 회사의 이사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박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지난 몇 개월간 민우를 괴롭혔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성호가 나가자 박상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우 씨. 아니, 정 이사님. 제가 그동안. 민우는 그의 말을 자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과장님, 과거는 과거로 두죠.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텐데 좋은 관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의 집에서는 작은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김순자는 손자들을 처음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수지는 어머니를 정성껏 대접했고 아이들은 새로 생긴 할머니에게 제잘제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우는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JS건설 대회의실은 축하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한 꽃다발과 축하 현수막이 걸린 가운데 정성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는 새로운 이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민우 이사를 소개합니다. 민우가 단상에 올라서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는 이제 강민우가 아닌 정민우라는 본래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회사의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더 배우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회의실 앞줄에는 민우의 아내 수진과 두 아이들,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순자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회사가 더 따뜻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 그것이 제가 꿈꾸는 우리 회사의 미래 모습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정성호는 회사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가족 모임을 열었습니다. 민우의 가족, 정성호의 가족,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할머니,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민우의 8살 딸 민지가 김순자에게 그림을 건넸습니다. 우리 정민지가 그렸구나. 정말 예쁘게 그렸네. 김순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왜 정민지예요? 저는 강민지인데. 이 말에 모두들 웃음이 터졌습니다. 할머니, 저도 그림 그렸어요. 5살 아들 준호도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김순자는 두 손자를 품에 안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30년 만에 찾아온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무르익어갈 무렵 민우는 테라스에 혼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성호가 다가와 그의 옆에 섰어요. 형, 행복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꿈만 같아. 한 달 전만 해도 나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 정성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준 그 작은 일이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으니까. 민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어쩌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도 몰라. 이틀 후 출근길에 민우는 버스 정류장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노인은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민우는 차에서 내려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노인은 놀란 듯 민우를 바라보았어요. 괜찮아요. 젊은이가 바쁠 텐데. 민우는 노인을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그는 백미러로 뒷좌석에 앉은 노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민우의 마음속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완벽하게 연결되었음을 느꼈습니다.